만약에 그런 혐오라는 것이 내재해 있다면은 반대의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내재해 있죠 또? 아 사랑. 무슨 낭만. 핫포트 얘기를 해볼까요? 핫포트의 단어로 하면은 solidarity. 뭐라고요? 연대, 뭐 사랑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민족들과의 투사까지 포용하는 바람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두 분한테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이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통합에 대한 지역 통합 그리고 난 다음에 만들어지는 새로운 역사 쓰기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동아시아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중일이 어떤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역사 쓰기 그리고 뭐 새로운 민족을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공동체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를 재해석하는 게 한중일 3국이 함께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불가능. 아예 불가능. 아예 불가능. 할 거라면 저는 진작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뭐 EU도 있고, 아니 사실 세계 어디 봐도 EU 있고, 뭐 미국, 멕시코, 캐나다 거기도 뭐 네,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중앙아메리카 뭐 거기도 뭐 있을 거고, 동남아시아도 아세안이라고 있죠. 쟤네들끼리 하고, 중동도 뭐 오펙인가요? 네. 또 자기들끼리 뭐 국제기구 하고 다 하잖아요. 동아시아만 없어요. 안 된다 앞으로도. 네. 뭔가 왜 중국 때문에? 아니 뭐 중국 때문에도 아니고 그거는 세 나라 다 때문에 세 나라는 다 때문에. 모두 때문에. 네. 아, 하려면 진짜 협력하고 했었죠. 이미 어떤 동아시아 그러니까 뭐 21세기 초반인가요? 뭐 나름 학자들끼리 동아시아 공동체 어떤 구상 만들기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저처럼 되게 냉소적인 이제 그런 분들은 안 된다. 꿈꾸지 말아라. 그런 얘기들도 하시고 막 이랬어요. 뭐 백영서 선생님의 동아시아 공동체 뭐 이런 네. 일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뭐 이제 그런 거 이전에 아예 동아시아를 묶어서 하나의 역사 서술을 하려고 시도는 했었죠. 근데 그 시도라고 하는 거는 이 뭐 한중일 뭐 이런 동아시아까지 포함한 동남아시아까지 포함한 이 지역이 뭐 어떤 공동의 역사, 네. 중립적인 관점에서 역사가 필요해라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60년대에 일본에서 니시지마 사도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책봉 체제론이라고 하는 걸 제시하면서 고대 동아시아 세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아무래도 이제 문명이 이제 중국에서 기원했고 많이 발전했으니까 중국 중심의 책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상을 상정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이제 일본사를 어떻게 규정 지을 것이냐를 갖다가 2차 대전 폐막 이후에 새롭게 규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그건 사실은 그렇게 형성하는 동아시아의 어떤 정치권과 문화권이 서로 엮여서 쭉 이어져 나가는 어떤 그 역사상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크게 구상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 말씀하신 그 어떤 동아시아의 역사를 만약에 같이 구상한다면은 그 하나의 시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의도는 다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건 유럽인이라는 공동체성을 지금 갖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이제 뭐 브렉시트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갈라졌지만 유럽인이라는 어떤 공동체성을 만든 거잖아요. 동아시아인이라는 공동체성을 만들 수 있느냐는 거죠. 역사를 통해. 그런 의도로 만든 건 아니었고 네.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없다. 그런- 불가능하다. 네, 그건 달라요. 저희 생각해 보면 지금 중국에도 혐일, 혐한 네. 많잖아요. 네. 우리도 뭐 혐중, 네. 혐일. 일본도 만만치 않아요. 혐한, 혐숭. 근데 역사 연구자들이 그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만들어 나가면서 어떤 그런 평화와 화해를 지향할 수는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국가에서 관학 주도로 만들어간 역사서 또 지금 우리 교과서도 결국은 거민정 체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국정화 교과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요. 맞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건 뭐 이제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마찬가지인데 역사 교사들이 뭐 한국 일본 같은 경우에 역사 교사들이 한국 일본 간의 역사 문제가 하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 심화되고 하니까 연구자들의 그 연구와 그 우리 양국의 역사 인식을 민간 차원에서 한번 새롭게 만들어서 교과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공동 역사서를 집필한다든가 한 시도들은 있죠. 있는데 중국하고는 그게 쉽지 않아요. 중국은 언제나 문제는 중국 지금 국정교과서거든요. 더 심해졌어요. 그런 행위 자체가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네. 이들이 감히 국가에서 지정한 역사 이외에 다른 교과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은 있어도 음.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음. 그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이제 사회주의 체제 벗어났다고 하지만 정치 사회적은 다 사회주의 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그 부분을 끊어내긴 참 어려운 면이 있고 음. 그런 각국의 사정들이 서로 긴밀하게 엮이면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거죠. 아니 이제 왜 아까 얘기를 했냐면 이제 선생님께서 그 EU가 만들어진 과정에서 어떤 신자유주의적 어떤 경제 논리, 절대 경제 논리를 통해 또 유럽이라고 하는 공간을 이렇게 싹 이렇게 묶어 나가 보는 어떤 그런 거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근데 동아시아 3국 좀 더 넓게 보면은 뭐 예를 들어 몽골이나 몽골도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묶는다면 압도적인 수준의 그렇죠. 경제 공동체가 탄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있어요. 저는 거기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아까 말씀하시다가 여쭤보고 싶었는데 유럽은 그때 이제 양차 대전 겪고 나서 네. 이러면 우리 다 죽는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러면 한번 붙어야 된다는 말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식민지의 경험에 대한 네. 그렇죠. 상이한 아. 눈앞에 있는 그쵸. 우리 정치적인 레거시로 남아 있는 네. 그 식민지 경험에 대한 해결이 합의, 동의, 뭐 어떤 그게 안 된다는 어떠한 거예요. 컨센서스도 없잖아요, 사실. 없어요. 서로 붙은 게 아니라 명확한 가해 피해가 있는 제국과 식민의 관계를 겪었기 때문에. 뭐 그것도 뭐 물론 유럽 내에서도 가해 뭐 있지만 그렇지만 거기서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번 더 가면은 정말 안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안은 많았어요. 독일을 뭐 농촌화 시키자 이런 거죠. 패스토라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산업을 싸그리 없애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근데 냉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버퍼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그럼 경제적으로 통합하자. 이런 좀 맥락과 그런 공통의 합의 이런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데 동아시아에서 아까 선생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불가능하다. 계속 이렇게 대립항이 네네네. 이게 정치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2강인데 중국과 미국이 지금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 적어도 미국의 군사 정치 체계 속에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적어도 지금 남한하고 일본 정도만 같이 만약에 끌어안을 수 있다면은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이해 공동체가 된다면은 뭐 역사도 뭐 경제도 그렇게 뭐 하려고 한 시도를 만들 수는 있겠죠. 자기를 뭐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은 지금 미국이 단단히 틀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국이 이제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그 트럼프 집권 이후에 이강이 어떤 관세나 이런 전쟁이 벌어질 걸 예측해가지고 우리 쪽에도 좀 잘 보인다고 비자 면제 조치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은 상호주의 입각에서 보면은 우린 중국한테 비자 다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공평하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혜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그런 거 준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노력하면서 조금이라도 중립적인 대립이 격화될 때 중립적인 자세를 좀 해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하지만 결국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다. 예, 한국과 미국의 기존 관계 생각하면은 쉽지 않죠. 예, 그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네요. 그런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역사 문제까지 넘어간다면 그렇죠. 이건 뭐 너무나 해야 될 산들이 많고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도 그나마 이제 유럽 연합처럼 뭐 기차만 타도 그래도 육지로 연결됐으면 다 가고 뭐 어떻게 하면 괜찮을 텐데 중간에 북한이 있네 또. 그러니까 그런 이동도 참 마땅치 않고 그리고 언어도 거의 통하잖아요. 유럽은 영어만 알고 있으면은 독일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저기 통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수업도 듣고 파리 가서. 근데 지금 한중일은 저 언어가 또 통하는 그게 없어요. 한자 가지고 할 겁니까? 그럼 뭐 안 되잖아요. 한자를 다 안 배우는데요, 뭐. 거죠. 알겠습니다. 굉장히 앞날이 너무 비관적인가? 비관적일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지금 오늘 주제 시작할 때부터 사실 뭐 극우 그다음에 그 배경이 되는 민족주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마지막에 좀 풀어보려고 이 얘기를 도입부로 드린 건데 그러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됩니까? 지금 어떤 이런 뭐 꼭 극우라는 것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배타적인 어떤 민족주의나 이런 것들의 문제들 앞으로도 해결 가능성은 없나요? 이미 이제 뭐 어차피 저는 약간 좀 약간 티스럽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끝까지 그렇게 간다고 하면 넘어설 수 없다. 좀 지금 단계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아까 뭐 극우의 또 배경에 뭐 어떤 좌절감, 뭐 상실감, 뭐 이런 것 막 또 뭐 경제적인 어떤 뭐 침체, 뭐 이런 것들도 다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
것들이 같이 이렇게 해결이 되지 되지 않는 않으면 한 그냥 민족주의만 하나만 이렇게 딸랑 아니면 뭐 뭐 과격한 민족주의 뭐 이런 것만 딸랑 해결되기는 사실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민족주의라고 하는 본질 자체가 해체되지 않는 이상 이런 지금 극우적인 어떤 위험한 이야기들도 함께 따라갈 수밖에 것 없다.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서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구구적 어떤 좀 너무나 배척하는 성향이 좀 뭐 나중에 좀 줄어들 수는 있더라도 그게 아예 없어지진 않아. 않는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탁 터지면 숨어 있다 갑자기 또 늘 내재해 있고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인간의 여러 본능 중에 하나가 혐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혐오라고 하는 본능이 드러날 때는 자기가 항상 뭔가 뭐 경제적인 좌절이니 뭐니 항상 뭔가 좀 안 좋을 때 그때 이런 좀 부정적인 본능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본능을 좀 이렇게 꼭 안 나오게 이렇게 끌어잡고 그런 걸 이제 소위 이제 시민 의식이 이제 서로 이렇게 좀 같은 어떤 공감대를 가져야 그게 이제 안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뭐 현실이나 아까 뭐 정치적인 대립, 뭐 경제적인 어떤 뭐 좌절 이런 분노감 이런 것들만 계속 서로 키워가게 되면 아까 뭐 미디어 얘기도 하셨습니다만은 계속 자극적으로 막 뽑아갖고 사람 화만 돋구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결코 어떤 그런 그 부정적인 본능을 억누를 수 있는 그런 기제가 발현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돼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넘어서는 것. 전 계속 지난 시간부터 그래도 밝은 얘기를 해야 된다는 아니 저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넘어설 수 있다. 그러니까 넘어서기보다는 진짜 지난 시간과 똑같은 얘기는 시도는 있었다는 것을 항상 잊지를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딱 생각하면 지금이 2025년이고 이 상황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절망 혹은 부정적인 비관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90년대, 2000년대 그 세계화의 한창 그 시절에 등장했던 수많은 실험들에 대해서 평가를 할 타이밍이 온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 사실 지금의 실패를 뒤돌아본다면은 그때 그 개방 정책 혹은 통합을 하려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다면은 어디서 잘못됐을까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치경제학자 중에 그 초세계화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초를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초세계화. 예, 세계화라는 것을 우리는 단순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자본이 되었든 상품이 되었든 노동력이 되었든 인간이 되었든 자유롭게 이동을 한다고 보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특정한 세력에게만 이득이 되는 세계화로만 나아갔다. 저는 맞아요. 그럼으로써 그러니까 소수가 이득이 되고 다수가 배제되는 거죠. 배제되고 소외받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 비판 지점에서 봤을 때 그러한 시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치를 우리가 뜯어봤을 때 그 부치의 시연 과정에서 어떤 세계화가 멀어졌고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소외되고 상실감을 갖게 되었는가를 봐야 되는 것이죠. 선생님 말씀처럼 만약에 그런 혐오라는 것이 내재해 있다면은 그 반대의 이야기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내재해 있죠 또? 사랑? 사랑? 너무 낭만적인. 그러면 정말 그럼 옛날 그 학부 때 얘기를 해볼까요? 학부 때 단어로 하면은 진짜 오랜만에 써본다. 솔리데리티. 뭐라고요? 솔리데리티. 솔리데리티가 뭐예요? 연대. 연대와의 연대와 똘레란스. 똘레랑스. 그렇죠. 정말 긍정적인 측면의 감정을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쏟아 올라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나오면야. 근데 그러면서도 주지할 수 있는 것은 그 민족의 정신이 과연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지고 싶은 소속감, 정체성 이것을 완벽하게 삽지하는 뭐 정말 유비쿼터스한 그런 뭐 글로벌한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성이고 다만 그 항시적인 그 어떤 싸움, 투쟁 속에서 세력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오늘과는 좀 다른 그런 제도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죠. 연대와 똘레랑스와 사랑을 통해 민족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약간 히피 같은데요. 약간 되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족 혹은 민족주의에 입각해서 역사 인식
우리 근대 국가 이후에 형성해온 그런 역사 인식의 어떤 기틀을 갑자기 다 해체하고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하는 건 어려운 거죠. 불가능하다. 불가능하고 그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네. 마찬가지인데 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던 굉장히 그런 고립적인 민족, 민족주의에 기반한 역사 인식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사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상당히 주변 민족들과의 어떤 그들의 역사까지 포용하는 또 그들과의 교류라든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한편으로 발전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그들한테 또 영향을 끼치고 했던 면들을 어떤 자기 주체의 어떤 우열의 그 관점에서 우리가 니네보다 낫지, 니네보다 못하지 이런 관점을 좀 벗어나서 바라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과거의 역사 고고학 쪽에서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구석기 시적 유적 찾기였어요. 구석기 시절 유적 예, 찾기. 사실 뭐 중국이야 워낙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중국은 뭐 배제한다고 하더라도 일본하고 한국 사이에서 야 누가 먼저 우리가 먼저. 구석기 유적이 옛날 게 나왔을까 이런 거 그런 거 가지고 되게 막 서로 경쟁적으로 하고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 일본에 땅이 심어서 그거죠. 심어놓고 네, 심어놓고. 네. 왜 그런 것까지 가냐면은 우리 민족이 더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발견해서 오래됐다. 문명을 먼저 했어. 혹은 중앙 집권적인 나라를 먼저 건설했어. 이런 거를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서로 간의 우열을 나타내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가 먼저 철기 시대를 도래했는가 어느 지역에 또 누가 먼저 세련된 철기 문화, 청동기 문화를 만들어냈는가 이런 거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심지어 우리가 결국 니네한테 영향을 줬지 결국 니네 우리 밑에 있는 뭐 문화적 밑에 열등한 민족이잖아. 이런 걸 가지고 경쟁해 왔었고 우리는 또 식민지 시대 겪으면서 일본의 식민사학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정체성론, 사회성론 이런 걸 계속 이제 하면서 자기 식민지를 정당화를 했던 거죠. 그런 트라우마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좀 집착해온 면이 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한 집착. 네. 근데 지금 이제 21세기에 와서 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제 과거의 그런 근대 일의 어떤 자기 민족 중심의 주체가 돼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우열 따지고 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이었나. 지금에 와서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든 일본이든 한반도에 있는 뭐 우리든 간에 서로 간에 외부로부터 사람들이 들어오고 과거의 어떤 민족 관념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걸 가리킬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 좀 더 포용성 있게 확장해 나가고 관용적으로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삼국이 같이 고민하고 연구자들이 같이 고민하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동아시아에서 공동으로 우리가 역사를 인식하고 있는 방향까지도 지향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할 때마다 제가 꼭 학생들한테 이제 알려줄 때 항상 예를 드는 것 중에 해양사거든요. 해양사 요즘에 이제 고대도 해양사 많이 하더라고요. 고대사 안에서 해양사. 네, 많이 하죠. 뭐 이런 거 보면은 확실히 연결, 아까 말씀하셨던 연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연결. 그다음에 또 일국사적 관점이 아니라 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문화들과의 어떤 교류 뭐 이런 걸 열어주는 하나의 돌파구로서 해양사가 사실 뭐 지중해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럽사에서도 해양사 중심으로 하면서 그게 이제 확 넓어진 거잖아요. 그러한 맥락에서 유라시아를 보면 어떻게 보면 답을 유라시아 유목민사에서 유목민사에서 찾을 수 있지 않는가. 왜냐면 누구보다도 교류와 그렇죠. 연대와 국경 없고 노마드 다문화와 네, 다민족과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갖고 있죠. 네. 어떻게 네. 좀 풀어볼 수 있는 가능성이 그래도 없나요? 물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몽골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뭐 다민족성, 그다음에 몽골 제국은 또 해양 개척 이런 것들도 활발하게 해서 그 인도양 항로나 이런 것들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공동체를 어떻게 유라시아 공동체 좀 약간 오버스럽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거를 만들어 냈던 국가였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수는 있겠으나 그때와 지금과 이제 시대가 600년, 700년 차이가 나고 그래도 사실보다 사례 같은 거 없어요? 이들은 이렇게 통합했다. 뭐 사례야 많죠. 뭐 다민족들 다 이제 뭐 민족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다 능력별로 다 등용해가지고 국가 발전에 딱 힘쓰도록
뭐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몽골이 자기들이 아무래도 좀 제도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뭐 중국이면 중국, 저기 이슬람이면 저쪽 이슬람, 다 현지 사람들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을 무조건 그냥 정복자라고 해갖고 다 찍어 누르는 게 아니고 그런 좀 유연성도 나름은 갖추고 있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뭐 몽골 제국의 어떤 역사를 통해서 하나는 또 배울 점인 거죠. 근데 이제 시대가 또 몇백 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또 이제 그 민족주의라고 하는 관념 이런 것들이 또 근대에서 또 많이 생겨나면서 과연 6, 700년 전에 이제 그때랑 똑같이 될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그들이 지향했던 바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럼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좀 6, 700년 전 더 뒤떨어진 애들도 그렇게 했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는 정말 못하는 거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반성도 좀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궁금한 게 지금 몽골은 어때요? 어떤 면에서? 정치나 뭐 어떤 외교나 이런 것들을 할 때 태초부터 정주를 했었던 나라들과 좀 다르게 합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유목 국가는 이제 말하자면 총화포가 나오면서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졌고. 그래도 전통이라는 게 아직 있잖아요. 그래도 그럼에도. 그건 이제 전통이지만 지금 이제 몽골도 어쨌든 이제 근대 그 민족 개념 다 받아들여 갖고 이제 그 근민 국가가 돼 버렸고 똑같아져. 어떻게 보면 좀 그렇기 때문에 게다가 어떻게 보면 척박한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수입 의존이 굉장히 커요. 게다가 지금 우린 여기 동대문명 가도 몽골 사람 많아요. 많죠. 그 돈 벌러 와야 되니까. 심지어 몽골촌이라고 빌딩 하나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다 몽골 식당 있고 뭐 여행사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몽골은 뭐 어떻게 보면 제국 시대에는 잘 이제 나갔지만 지금 이제 근현대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좀 있는 국가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이제 유목 국가에서 뭔가 좀 배울 게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한다면 종교 배타적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아까 뭐 문화 그냥 각자 알아서 다 할 수 있도록 제국의 통치 유리한 방향으로 다 이끌 수 있도록 그다음에 뭐 교통로 이런 것도 정비 엄청나게 했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 그다음에 뭐 폐쇄적인 어떤 민족주의 이런 거 없을 때니까 그때는. 시스템은 없대라는 말인가요? 그럼 시스템이 너무 강고해서 생기는 문제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현대 들어서는 도와줘요 그런 게. 그러니까 몽골이 근데 제가 딱 한 번 가봤는데요. 외국어를 되게 잘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어요? 잘합니다. 외국어를 여러 가지 외국어를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떤 역사랑도 연결이 됩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접하는 민족들이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다양하니까. 그건 맞죠. 지금 그게 이제 중앙아시아 쪽 거긴 더 말하자면 가운데라서 우즈벡이나 뭐 카자흐 이런 데 가면 영어 그다음에 러시아어 하고 거기는 그다음에 자기들 우즈벡어 뭐 이런 거 하고 저쪽 이란어도 하고 다 합니다. 옛날에도 그랬어요. 언어에는 강했어요. 중앙에 있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중국어랑 러시아어 잘하는 분들이 많았고 또 외국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니까 한국어, 일본어, 영어도 하시는 분들. 그래서 꽤 어릴 때부터 영어 잘하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렇게 가다가 의사소통할 때 영어로 해가지고 개척 가는 데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언어가 사고인데 그럼 사고가 다양해질 수밖에 없겠네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오히려 강대국일수록 남의 언어 잘 안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이 무식하잖아요. 외국어 안 하기로 유명한 나라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뭔가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의존하고 있거나 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나라로 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러면 사실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알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래도 역사에서 민족주의가 만들어지지만 역사 속에서 지금의 어떤 민족주의 혹은 좀 극우적인 목소리들을 넘어서기 위한 교훈이나 어떤 사례들 뭐 이런 것도 생각나는 것들이 조금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듣고 끝낼까요? 그런 게 전혀 없습니까? 언제나 인간은 서로를 혐오했나요? 사랑과 연대의 가치가 있었던 또 아까 말했었던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아니요, 늘 혐오만 합니까? 생각하려고 했던 게 아직 제가 연구하고 있어가지고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사료를 모아서 이제 쭉 읽고 있는데 그러니까 60년대에 있었던 사회민주주의자들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강대국 정치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영국, 뭐 미국, 노조 혹은 3인당, 스웨덴 각국에서 왔는데 60년대. 네, 60년대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제3세계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한국도 기록을 봤어요. 제가 남한에서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장이 있었더라고요.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전 지구적인 불평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계 단위의 솔루션을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까를 모색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아하. 그러니까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 역사를 보면 그 갈등에 혹은 투쟁과 전쟁에 되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는데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걸 제가 읽으면서 유엔과는 다른 주의인 그러니까 거죠. 그게 유엔 그 웅크타드라고 아. 유엔 그 무역개발위원회로 이제 산하에 아니면 산하에 있지 않고 독립적인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라고 국제 사회주의자인데 이게 그 사회주의자가 아니라 삼인주의자들이 모이면는데 이 사람들이 흥미로웠던 게 이 제3세계에 대한 어마어마한 지지를 표하면서 하나의 포럼을 만들었어요. 왜냐면은 그 당시에 강대국 정치에서 이 제3세계가 목소리를 낼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비동맹 연합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근데 비동맹 연합은 또 그들만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떻게 이어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다는 거. 나름의 이런 점. 연대네요. 예, 나름의 연대가 있었다는 지점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는 결국 왜 실패했는가를 규명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이라도 의미를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또 고대 역사 속에서는 그런 게 없나요? 연대 가치. 글쎄요. 그 우리가 뭐 이제 보통 큰 나라를 구성하면은 네. 그 역사를 굉장히 조망하고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로마 제국 역사도 그렇죠. 굉장히 넓은 제국이 다양한 민족들이 거쳐 살았고 하나의 제국을 이룬 곳이잖아요. 굉장히 또 오래 갔었고. 재미있는 거는 처음에 국가를 건설하는 사람들 또 자기들 좁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최대한 우대하는 정책을 만약에 하면서 그들을 포용하는 제도나 이런 변혁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면은 결국 그렇게 오래 가는 제국을 만들 수 없었겠죠. 고구려도 마찬가지거든요. 고구려 큰 제국 만주 한반도 지역 걸쳐 있었다고 뭐 되게 좋아하는데 사실은 고구려가 압록강 중에서 조그만 나라로 시작했다가 이 주변에 있는 다양한 민족들 한족까지 중국 한족까지 포괄하는 큰 그 영토를 지배하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을 하나의 간판 속에 두면서 하나의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가려고 갈 수 있었을까? 어떤 제도적 변화와 문화적 포용을 가졌길래 이런 점을 주목하면서 고구려사 700년을 바라보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이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는 지금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 또 들어올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른 문화권에서 들어오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용하고 그들이 정말 여기 오랫동안 살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더 나아가서 같은 공동체로서 결집력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다면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어떤 편협하고 고립적인 민족성이 아니에요. 언어나 뭐 이런 거를 뭐 피부색이나 이런 걸 동일시하는 주체가 아니라 그런 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갖다가 하나로 믿고 같은 국가의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국가 제도 또 그들에 대한 어떤 포용성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극단적으로 뭐 누군가에 어떤 혐오라든가 뭐 지금 이제 극우들이 생각하는 어떤 현중 이런 관념은 사실 지금 시기에 보면 굉장히 위험하고 배제돼야 될 곳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같이 해봤습니다. 고구려보다 배타적인 대한민국. 고구려에서 배워라. 마무리가 그냥 그런 거죠? 고대하고 현대는 다르잖아. 그 시대는 차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네네. 근데 상대적으로 훨씬 나았다고 하는 거죠. 그 시대에 비하면은. 이번 회차 썸네일은 고구려에서 배워라입니다. 네. 뭐 최근에 문제되는 것들이 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뭐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극우 그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극우라고 하는 그 집단이 형성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민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